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아서 이게 부당해고로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요즘 이거 개발자예요. 컴퓨터 개발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꽤 높은 연봉을 받고 1년 계약직 프로젝트로 하려고 그 회사에 채용이 되신 거예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제가 근데 아까 기간제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는 해고예요? 아니에요? 해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1년짜리 프로젝트를 했는데 중간에 프로젝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프로젝트 일정이 종료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1년으로 믿고 들어왔는데 9개월만 일하고 끝났어요. 네. 저 머릿속에 이게 하나 딱 스쳐 지나가요. 제가 이분 입장이라면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죠? 뭐가 날아갈까요? 퇴직금. 그죠? 퇴직금 왜냐?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어찌되었건.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그죠? 회사가 이분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그죠? 혹은 퇴직금이나 한두 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든지, 그렇게 해야 종결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에서 그냥 카카오톡으로 프로젝트가 조기에 종결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만약에 이분이 1년을 채우고 1년 계약기간 끝나는 날까지 채우고 이게 해고다라고 만약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라면 아마도 이건 부당해고가 아닌 걸로 인정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케이스는 뭐예요? 네. 아직 3개월이 남았잖아요. 3개월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결론적으로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했어요. 결론 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보니까 이거예요. 법에 해고를 하려면 노동자를 해고를 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법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는 볼 것도 없이 부당해고다. 이렇게 결론이 난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해고를 하려면 절차라는 게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부당해고 중에 한 30% 정도는 이 문제로 끝나요. 네. 사유는 보지 않아요. 뭐냐? 근로기준법 27조에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왜 내가 해고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많은 회사에서 10건 중에 3건 정도는 그냥 사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거면 그만두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혹은 카카오톡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죠.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설령 이분이 그만둬야 되는 해고 당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왜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네. 그래서 노무사들이 이런 사건을 매우 좋아합니다. 네.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니까. 네. 그죠? 네. 어찌되었건 그렇다라는 거고요. 어찌됐건 그렇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해고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회사에서 절차를 지켜서 해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사유를 보는 거예요. 사유를. 해고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본다 이거예요. 그죠? 절차를 지키면. 근데 이제 이 절차를 아예 지키지 않으면 사유조차 보지도 않아 버려요. 무조건 부당해고니까. 잠깐만 제가 질문은 일단 끝나고 한꺼번에 제가 받을게요. 괜찮으시면. 네. 자, 이거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조금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규나 이런데 사규에 뭐 징계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죠? 인사위원회나 뭐 징계위원회 같은 걸 꾸려가지고 위원은 몇 명으로 하고 이런 절차 규정들을 두고 있는 데이 있어요.
조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규정이 있거든요. 그죠? 자, 근데 그 규정에 인사위원회에서 5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3명만 해가지고 징계 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거 절차 지킨 거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또한 지키지 않은 거죠. 그죠? 5명 하기로 돼 있는데 3명만 했으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예. 무효예요. 그러니까 절차 규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해고가 발생하면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사실은요. 네, 이것부터 보셔야 된다라는 거.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해고를 할 때 회사에서 통보하는 이 해고 통보서 양식인데요. 이거 잘 안 주는 회사가 10군데 중에 3곳은 된다니까요. 네, 이것조차 안 주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이렇고요. 양식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3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 얘기 들어보면 가우뚱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회사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배 만드는 회사예요. 배 만드는 회사, 조선소예요. 근데 이분은 그 조선소에서 선박에 전기나 이런 통신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기 기술자예요. 예. 그래서 배에 올라가가지고 전기 배관이나 배선 같은 거를 해야 되는 분인데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회사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선소 앞에 가면 음주 측정기 있죠. 이걸 앞에서 출근할 때 불고 전날 술 드셨는지 혹은 새벽까지 술 먹었는지 측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죠.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추락사나 이런 게 꽤 많이 발생해요. 사실은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음주해서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3번이나 걸렸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래서 그때마다 회사에서 심할서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경고장, 경위서도 한 6번 쓰셨어요. 네. 자,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또 그 전날 이분이 과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출근하는데 그걸 불었죠. 예. 자, 불었던 애 어떻게 됐어요? 예, 나온 거죠. 나온 거죠. 이걸 운전하셨으면 이게 음주운인 거죠, 사실은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볼 수 없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을요, 해고를 한 거예요. 해고를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거 나 해고까지 한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신 케이스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 거예요. 자, 이 케이스에서 이 해고는 정당한 해고다, 해고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꽤 많으시네요. 한 40% 정도 정당한 해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두 번째, 이 해고는 좀 부당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 해고하는 건 너무 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순차적으로 4분. 네, 4분 드셨습니다. 네. 절차는 이제 지킨 걸로 이제 전제하고, 네, 전제하고 다 지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부당해고라고 결론이 났어요. 부당해고. 네. 자,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좀 놀라우시죠? 저도 사실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왜 부당해고라고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뭐냐면, 이분이 음주 출근으로 치마서 3번도 쓰고, 사유서도 6번이나 썼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보시면, 심할서만 회사에서 쓴 거예요. 예. 자, 물론 회사에서 심할서 쓰는 거 뭐예요? 경미한 사안이 있을 때 쓰는 게 심할서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죠. 보통 이제 징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견책도 있고, 그죠? 감봉도 있고, 정직도 있고, 강등도 있고, 제일 마지막이 해고 혹은 해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은 제일 마지막에 파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해고는 뭐예요? 징계 중에서도 제일 중한 센 징계라는 거예요. 그죠? 형사 절차로 치면 무기징역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동안 회사가 제일 낮은 심할서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왜 갑자기 확 불이 붙어가지고 제일 센 걸로 가냐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징계라는 것은 그 사유가 여러 번 동일한 징계가 사유가 발생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낮은 심할서 3번에서 갑자기 가장 센 그죠? 예, 해고로 한 건 그죠? 너무 사이를 건너뛴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회사 편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처음에는 심할서 받고 두 번째는 그죠? 감봉하고 세 번째는 정직하고 그죠? 근데 네 번째 또 걸렸어요. 동일한 걸로 재범이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해고를 했다라면 이거는 좀 그래도 네네 해고로 인정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케이스는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그 잘못된 거에 비해서 그렇죠. 네, 정당한 사유는 좀 있어야 된다. 양형이 좀 맞아야 된다라는 네, 케이스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사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공사 감독자 감리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한 12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뇌물수수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적발돼가지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절차는 제대로 지켰고요. 자, 근데 당사자가 이 징계협의는 인정된다, 자기 인정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걸 해고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분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예요. 이 뇌물수수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내가 보기에는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부당한 징계다. 이건 좀 양정이 너무 센 거 아니야? 120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도 아니고. 네. 자, 그럼 내가 보기엔 이 정도는 해고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다수가 이제 이 정도는 해고될 만하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이 해고는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분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민간에서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하는 분이시고요. 공사 감독관이에요. 어찌됐건 감리하시는 분인데 120만 원 정도 뇌물을 좀 받으셨는데 보면은 이 회사 징계 규정 좀 큰 회사예요. 그래서 징계 규정이 있는데 징계 양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양정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양정 기준을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나 뇌물, 향응 이런 걸 받았을 경우에는 해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 규정에. 근데 이분은 얼마 받았어요? 120만 원 받으신 거예요. 네. 만약에 이분이 한 80만 원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조금 부당해고라고 인정됐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해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징계가요. 그죠? 정직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징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렇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다 해요. 이 정도로 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면 해고를 하려면 아까 제가 절차는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해고 사유. 자, 근데 문제는 이 정당한 해고 사유라는 게 법에 이거는 정당한 해고 사유고 이거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사회 통념상 으로 판단해야 돼요. 상식사안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법원에서 보는 사회 통념 정당한 해고 사유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음주 출근 있잖아요. 이것과 일반인들이 보는 사유가 조금 시각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게 어찌됐든 이런 저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그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당한 해고 사유는 첫 번째 회사의 사규, 취업 규칙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일단은 해고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고가 되려면 일단은 사규부터 봐야 돼요. 사실은 절차 규정도 좀 봐야 되니까 절차가 있는지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설령 이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 해고의 중한 사유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가장 마지막 가장 센 징계인 해고를 할 수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해고 사유 제가 몇 가지 역을 좀 해놨는데요. 자,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배우셨잖아요. 그죠? 요즘 직장 내 괴롭힘 꽤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실제로 했어요. 가해자예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예요. 자, 그랬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부하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이거 공문이라고 써온 거야?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이거 괴롭힘 인정되는 거 맞죠? 지난번에 배우셨죠? 네, 이거 괴롭힘이에요.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업무적인 질책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거 괴롭힘이거든요. 그래서 괴롭힘이 인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해고할 수 있을까요? 해고할 수 있을까요? 징계 사유는 해당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해고하는 건 좀 너무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의 양정도 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당해고를 우리가 당하지 않는 방법 몇 가지,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직서 함부로 쓰지 않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사직서를 쓰면 거의 95%는 해고가 아닌 걸로 본다고요. 그죠? 왜냐면 사직서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사직서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사직하려고 해서 사직서 쓰는 거야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내지 강제로 쓸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사직서 쓰시면 이거는 법적인 대응을 못 한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두 번째, 해고를 당했을 때 회사에 이 부당하다라는 의사 표현을 회사에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저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네. 혹은 전 이 해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네네네. 그런 출근 의사를 좀 전달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뭐 해고나 징계를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 낌새가 있다. 그럴 때는 어딜 찾으셔야 돼요? 안양에서는 그렇죠.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이제 증거 수집하기 이런 건데요. 뭐냐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인사과에서 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갑자기 출력해서 제출해달라고 한다든지, 그죠? 네, 출퇴근 시간을 갑자기 꼼꼼하게 체크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뭐예요? 뭔가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특히 법인카드 이런 것들 이제 본다 얘기는, 그죠? 뭔가 이제 징계 사유가 없는지 꼬투리 잡을 거 없는지 이거 본다는 거죠. 어쨌든 그럴 때는 미리미리 그런 것도 좀 체크도 해보시고 잘못한 거 없는지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오셔서 상담도 좀 받으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뭐 계약서, 취업규칙, 사규, 절차 이런 걸 좀 봐야 되니까 이런 것도 미리 좀 확보해 놓으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부당해고 관련된 내용 좀 말씀을 드렸고요. 4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조금 한 5분 정도 제가 오버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네, 그렇고요. 지금 혹시 모르니까 뭐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네네 나중에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혜택을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고용보험 사업장 말씀드렸고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업장이에요. 거의 대부분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볼 거 거의 없습니다. 자, 뭐냐? 자,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회사예요. 사업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연령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혹은 자영업을 개시하신 분, 왜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신규로 채용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보험,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실업급여 보험료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네. 그래서 65세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죠? 국민연금은 60세죠. 만 60세. 그죠? 국민연금은 만 60세 내면 생일 지나면 중지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은 65세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65세 이전에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근무를 쭉 일을 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연령이 65세가 넘으셨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랬는데 알다시피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65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네. 자, 그런데 이분이 65세 이전부터 쭉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 오셨어요. 근데 이 회사 정년이 만약 65세 혹은 66세라고 치자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이에요. 그죠? 근데 65세가 넘었다고 이제 고용보험 자격이 안 돼요라고 끊기면 이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연속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65세가 넘어서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도 가입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65세 넘어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사유가 해당이 되면 이제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그래서 기준이 65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입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린 나이는 무조건 만입니다. 어찌되었건.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 뭐 외국인 근로자나 공무원, 뭐 그 다음에 사립학교 뭐 연금 받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왜냐면 이분들은 고용보험과 비슷한 별도의 보호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예, 국가보험이 이제 그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참고로 보시면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 있죠. 이제 일용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게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을 해야 돼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회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데 고용보험 중에서 우리 뭐 내일 배움 카드 뭐 이런 걸로 혹시 학원 다니시거나 교육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비용이라든 이런 것들은 고용보험 중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보험료가 따로 있어요. 네. 이 보험은 65세가 넘어도 예, 가입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게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고용보험,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급여에서 낸 급여 보험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어떻게 내야 되는지 계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제가 아까 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랑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보시면 돼요. 왜냐?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물론 여기 이제 사업주나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료는 네, 0.유율이 9%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받는 매월 급여, 제가 말씀드린 급여는 세정급여예요. 예, 실질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가 아니라 세정급여에서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죠. 뭐 식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 보수 급여에서 곱하기 0.9%를 곱하면 나의 고용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네. 실제로 급여 명세서 받으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됐는지. 왜냐하면 회사에서 뭐 많지는 않습니다. 드물게 이 보험료, 사회보험료 가지고 담당자의 실수든 혹은 의도적이든 장난치는 회사들이 드물게 있어요.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뗀다거나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0.9%가 맞는지. 네네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고용보험료는 매월 내가 받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까지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뭔지 예,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여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보시면 이제 18개월 180 이제 예, 날짜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피보험 자격 일수라고 표현하는데 어찌되었건 자 근데 이 180일이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네, 뭐냐면 퇴사한 날 실직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18개월 이내에 그죠?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날이 180일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근데 그러면 180일이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6개월이 아니에요. 네. 7개월 정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들 오해하세요.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7일로 계산하지 않고 6일로 계산합니다. 6일로. 무슨 놈이냐? 계약상 내가 출근해야 되는 날. 그죠? 출근한 날 플러스 주휴일. 일주일에 하루 주휴일. 그래서 보통 6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을. 그래서 대략 30주 정도, 30주, 주 단위로 계산하면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자,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비자발적인 이직. 네. 세 번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재취업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날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네. 실업급여는 다음 기회에, 다음 회사에 가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회사 들어오기 전에 실업급여를 한번 받았어요. 네, 실업급여를 한번 수급하셨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한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두셨어요.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만두셨어요. 혹은 내 의사에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이 돼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6개월 근무해도 안 된다. 한 7개월 정도 다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거나 이럴 때 할 때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보통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상 고용센터에 가봤더니 선생님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돼서 실업급여 못 받아요 라고 하면 그런 경우 은근히 많거든요. 네,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뭐 1년, 2년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애매하게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셔서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네, 비자발적인 이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는 분들, 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양의 실업급여 제도랑은 약간의 차이점이에요. 네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시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직은 내 의사에 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대한 귀책 사유, 회사로부터 뭐 금품수수, 뇌물 뭐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 네, 사직서 쓰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 갈까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직서 쓰실 거 아니에요. 이제 권고사직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렇죠? 자, 그런 경우 중대한 기책 사유로 퇴사나 권고사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설령 비자발적 이직이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렇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네.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준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전에 저희 고향 선배한테 이런 상담 같은 걸 받았어요. 뭐냐면 자녀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 26 정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대학 가고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업급여 혹시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받으실 것 같으세요? 못 받겠죠. 일단은 여기서 걸려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그만두시는 거죠. 회사에 취업하려고. 그죠? 예, 어찌되었건. 회사, 이제 학교에 그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설령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이것도 걸려요. 그죠? 왜요? 학교 가면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취업 활동할 수 있어요?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걸린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나 활동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업급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자발적 사직이나 이런 사직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 정도의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이제 눈이 커지십니다. 자, 그런데, 근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히 7번 한번 볼게요. 이것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체력 부족 혹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상당 기간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회사의 사업주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셔도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들 인터넷에서 보고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뭐냐면, 특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일단 곤란해야 돼요. 아프거나 그러셔가지고요. 일단은 감기 이런 거 안 되겠죠? 그죠? 독감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이런 거 아파가지고 한 2달 쉬어야 된다고 하면 휴직기 되면 받아줘요. 휴직하고 오세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요. 안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회사가 허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휴직이 거부되거나, 그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암의 발병을 하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항암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휴직 규정을 보니까 2개월까지밖에 허용을 안 해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는 2개월이어서 2개월까지는 휴직이 가능한데 6개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일을 할 수 없다는 회사 의사의 소견서, 공식적인 이제 문서나 혹은 사업주, 이분이 상당 기간 동안 이 정도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장년층, 이렇게 우리 노동자분들 중에서 보시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긴 했는데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죠. 사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이런 데 엄청 자주 가세요. 혹은 뭐 어디 골절되거나 이렇게 아프시면 병원 통원치료 받으시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침도 맞으시고 이러시잖아요. 아픈 거 맞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고용센터에서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실업급여 허용을 해주면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고용센터에서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규정 있다고 해서 이거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그래서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한 달 넘게 어디 골절되셔가지고 입원돼가지고 제가 그래도 노무사니까 실업급여 이제 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고용센터 했는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겠죠. 결과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고용센터에서는 보니까 한 2달 정도는 입원해야 된다는 소견이 있어야 사업주가 이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잘 공개하지 않아요. 고용센터에서도 그 기준을. 왜냐면 그 기준을 알면 다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또 뭐 6번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실제로 이전해가지고 왕복 3시간 이상 이전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 혹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 친구 얘기인데요. 회사 서울 강남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울산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울산이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예요? 그만둬라 이런 의미죠. 물론 이제 제 친구는 갔습니다.
네, 가긴 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왕복 3시간 이상을 회사가 이전하거나 혹은 정근 다른 사업장이나 그 다른 공장 같은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정근가가 도저히 거기서 출퇴근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로 인정됩니다. 네. 자, 근데 이것도 고용센터에서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요.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 실제로 집이랑 사업장이랑 지도로 통근 시간 다 확인해 봐요. 요즘은. 네. 그래서 이제 3시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야 인정이 된다. 이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는 하지만 딱 보시면 어때요?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사 이전이 아니라 개인이 집을 이사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야, 이사도 있으니까 되는 거긴 한데, 네네네, 네, 어디 그렇습니다. 질문은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이따가 한번 제가 더 시간 드릴게요. 자, 실업급여 일단 받을 수 있는 사유까지는 됐어요 이제요. 그럼 이제 얼마 받는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 받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예요. 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기준이 뭐냐? 일단 연령이에요. 퇴사 당시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서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이 많으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이제 이직이 많으니까 고용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길게는 못 받으실 거고, 그죠? 근데 한 10년 이렇게 장기 근속하신 분들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좀 길게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업급여 오래 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한 회사에서 장기 근속하셔가지고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그럼 대부분 전년퇴직 하시면 50세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기 근속하셨으면 한 10년 이상 다니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9달 가까이 실업급여 받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입니다. 금액. 자, 그래서 금액을 보시면 퇴사 당시에 평균 임금 있죠. 평균 임금. 네, 하루 일당이에요. 평균 임금 대비해서 60%. 곱하기 구직 일수.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자, 평균 임금 곱하기 60%면 무슨 얘기예요? 임금이 높으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많이 주고, 그죠? 임금이 낮은 분들은 실업급여를 적게 받겠죠. 그럴 거잖아요. 60% 유율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60% 주기는 주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한액은 하루당 66,000원, 그죠? 곱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 일수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시면 하루에 최대 66,000원밖에 안 돼요. 66,000원, 그죠? 하한액은요 63,100원이에요. 한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도 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달 받으시면 대개 198만 원 정도 받고요. 최소 한 189만 원 정도 한 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특히 하한액 같은 경우에 한 189만 원, 190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임금 노동자분들 계시죠. 최저임금 정도 받으시는 분들.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206만 740원 정도 되거든요. 한 206만 원, 20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4대 보험료 떼고, 그죠? 받으시면 대충 한 190만 원 내외 받으세요. 대충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 다 떼고 받으시면 실수령액이 그 정도 돼요. 근데 실업급여 최소 받으면 얼마예요? 189만 원.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해서 받으나 실업급여 받으나 받는 돈은 똑같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저임금 노동자분들일수록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다음 이제 질문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거예요. 사업주가. 자,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들었으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사대보험이나 고용보험 뭐라 그랬어요? 사회보험이고 강제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가입하기 싫어도 가입하기 싫은 사람은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가입하기 싫을 수도 있고 혹은 노동자가 가입하기 싫을 수도 있겠죠. 예, 의외로 노동자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사대보험 가입하면 내가 맞는 실질 임금이 떨어지니까 보험료 떼니까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민간보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용보험은. 그래서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네, 받을 수 있어요.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거의.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 취득을 관리하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고용센터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주는 기관은 고용센터고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 취득 이건 또 근로복지공단이거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내가 사실은 일을 했는데 사업주가 혹은 내가 요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해서 네,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줍니다. 네. 근데 페널티가 있어요. 뭐냐면 10년 근무하면 10년치를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소급해서 3년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3년까지만. 수면시효가 3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돼요? 고용보험료 사업주가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요. 제 거 보험료 내야죠. 근로자부담분. 맞죠? 네,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실업급여 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교통사고나 그래서 병원에 한 두세 달 입원해야 돼요. 그럼 구직활동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파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있다. 네. 그죠. 받을 수 있는데 잠깐 킵해 놓으셔야 돼요. 네. 킵해 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구직활동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기간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원칙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 제가 이러한 상태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까, 그죠? 부상, 질병 혹은 임신, 출산 이런 것 때문에 못 받으니까 구직 실업급여, 수직급여 연장 신청 나중에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해서 신청을 하시면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 기간이 사유가 끝나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업급여는 실업한 날, 그죠? 퇴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 받으셔야 돼요. 원칙의. 1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청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받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1년 지나면 남은 실업급여 일수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요. 이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답을 좀 말씀을 드려서. 네. 자,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넘어가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집에 맛있는 반찬이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먹어야 돼요? 아껴 먹어야 돼요?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끼면 뭐 돼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실업급여를 그거에 비교해서 뭐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12개월 1년이 지나가면 실업급여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최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날수가 며칠이에요? 270일이죠. 대략 9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 때문에 퇴사하시고 나서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 받으려고 늦게 가시는 경우 있거든요. 회사랑 무슨 문제가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날라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그 기간을 스탑을 시켜놔야, 그죠? 스탑 시켜놔야 나중에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다. 그래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예, 뭐 이거 문화예술인 실업급여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업급여까지 달려왔습니다.